네, 반갑습니다. 개인 수요분들 수익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하지 못한 이슈를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주식 급락 시나리오 이렇게 대비하세요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희 수익맨 채널이 2018년도에 처음 업로드한 이후로 2018년도 하락장도 경험을 했었고 2020년도 하락장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하락장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급락할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경험치들이 좀 이제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여 지금 시장 급락이 어느 정도 걱정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 급락에 대비를 해야 될지 좀 전략을 좀 구축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하락을 한다면 과연 어떤 전략으로 대비를 해야 될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목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국내 증시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시가 하락을 해도 수익이 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례 종목들을 보면서 대응 사례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가 위험한 이유, 오늘 장중에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환율이 1,400원까지 상승했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흐름은 당연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3.5%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5.5%입니다. 딱 봐도 미국이 기준금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저축을 해야 된다면 미국이라는 은행에 저축을 할까요? 아니면 한국이라는 은행에 저축을 할까요? 네, 저라면 금리를 더 주는 미국에다가 저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과 그리고 미국은행의 이 시각으로 봤을 때 어디가 더 안정성 있는 은행이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사력도 세계 최고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고, 그 다음에 이 GDP 규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그러한 나라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뭐 주변국들이 좀 위협을 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미국보다 뭐 GDP 규모도 작고, 미국보다 군사력도 적고, 그 다음에 미국보다 뭐 적들도 지금 우리나라 주변으로 보면 뭐 북한과도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국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이제 딸리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죠. 근데 주식 투자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적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투자는 대부분 자본들이 미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유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계 자본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400원 구간까지 이게 치고 올라온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1,400원을 넘어서 1,500원, 1,600원도 가능한 시점이 바로 지금 시점입니다. 왜냐?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그래야 환율 방어가 되지, 미국보다 계속적으로 금리가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된 그런 외국 자본들은 빠르게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은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죠. 우리나라의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 이 화폐 가치를 좀 이제 높여야, 그래야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좀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좀 기막추기를 하거나 미국보다 높아야 그래야 어느 정도 우리나라 환율이 좀 이제 잡히는 흐름이 나타날 텐데, 지금 최근에도 이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로 또 동결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를 내린다 3월달 금리 인하설, 6월달 금리 인하설, 뭐 8월달 금리 인하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다 이 시장 기대치를 다 어긋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물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물가도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국에 물가가 잡히지 않는 흐름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1월달, 12월달, 1월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로 좀 낮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다시금 3.1%로 올라온 그런 흐름인데, 미국도 그러합니다. 미국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월달, 12월달, 1월달에는 좀 이제 낮은
그런 이제 수치를 좀 이제 보여주다가 다시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그 시기에는 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갑자기 좀 낮은 수치로 좀 나타났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바로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와 그리고 연말 효과로 사람들이 이제 물가가 좀 내려간 그런 체감을 했지, 그런 이벤트가 끝나면 다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한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준금리 3.5%로 어떻게 물가를 잡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보시더라도 지금 뭐 과일값이라든지 고기값이라든지 뭐 계란값이라든지 다 20, 30%씩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빠르게 좀 금리를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좀 상승을 안 하는 것은 뭔가 또 이유가 있겠죠. 자, 하반기에도 지금 이제 가스 요금, 전기 요금, 그리고 지하철 요금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물가를 잡기에는 더 힘들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금리 인하보다는 빨리 금리를 인상시켜가지고 이 미국과 맞추던가, 미국보다 더 금리가 높아야 그래야 우리나라 물가도 잡히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5% 금리로는 절대로 물가를 잡을 수는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지금 금리를 못 올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좀 이제 보자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거의 뭐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거의 뭐 GDP 대비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지난해 나라 빚이 60조 원이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총 생산 GDP 증가율보다 국가 채무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 국가 채무 비율이 이 50%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대부분 이 금융 위기를 맞이하는 나라들을 보면 GDP 대비 국가 부채 이 퍼센테이지가 50%에서 55%, 이 수준에서 항상 이 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 수준까지 지금 이제 도래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렸다가는 또 다른 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금리를 못 올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악성 매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 시장에는 새로운 이 투자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리고 빠르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이루어져야, 그래야 다시금 경기 선순환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를 안 올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악성 부채를 늘려나가는 이런 작업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폭탄을 계속 돌리는 그런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가 채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상당하다, 빚이 너무 많은 그런 이제 상태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국가 채무도 문제지만 지금 이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부동산 PF입니다. 사실 총선 전까지는 부동산 PF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제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활발하게 제기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잠시 좀 이제 까먹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총선이 끝나자마자 지금 이제 신용평가사라든지 또는 뭐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증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적으로 부동산 PF에 대한 그런 위험성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이제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계 비율은 조금적으로 안정이 됐다고 하지만 부동산 PF는 계속적으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도 지금 이제 브릿지론 고위험이 한 4.8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캐피탈사도 마찬가지 3.5조에서 6.1조 원의 이 PF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악성 매물이 거의 뭐 조 단위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하나 딱 터져버리면 상당히 경기 충격이 좀 클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총선이 끝나자마자 부동산 PF 위기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이쪽으로 해서 AI 뭐 시대를 타고 좀 이제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발전하는 흐름에
지금 우리가 좀 서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내부 사정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흐름은 이렇게 부동산 위험과 그다음에 엄청난 이 부채, 그다음에 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면서 물가도 못 잡는 요런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이제 경기 흐름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좀 이제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죠.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처음으로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동의 이 불씨를, 중동 이 노이즈에 대한 불씨를 다시 한 번 더 지피는 흐름입니다. 중동에는 중요한 이 해협이 있죠. 바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과 그다음에 이제 수에즈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 세계 물동량의 거의 뭐 한 30% 이상은 지나다니는 그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 뭔가 좀 문제가 생겨버리면 또다시 물가가 잡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중동에서 문제가 발생해버리면 유가가 또 이제 반등을 해버리기 때문에, 유가가 반등하면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다시금 이란의 보복을 재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타냐후는 영리한 대응을 뭐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중동뿐만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지금 이제 푸틴이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15만 명을 추가적으로 징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적으로 연장하겠다는 얘기죠. 전쟁을 끝낼 거면 굳이 추가 징집을 할 필요가 없겠죠. 군인들을 다시금 징집을 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끝내버리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푸틴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타격을 하니까 방공 무기를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도 전쟁이 좀 이제 종료될 만한 그런 이벤트는 전혀 없다. 전쟁이 커지면 커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은 없다. 전쟁의 확산이 계속적으로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 대만도 지금 이제 노이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쟁 국가들이 많아지면 공급 문제가 생깁니다. 공급망에 대한 이런 이제 차질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걸 가공해서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불리한 그런 이제 내용들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쩌면 그럴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빠르게 좀 뭔가 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좀 빠르게 올려서 부동산 구조 조정을 좀 해야, 그래야 이제 좀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부동산 PF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동산 PF에 만약에 이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많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뭐 건설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시행사라든지, 그리고 시행사에 돈 빌려준 저축은행, 제2금융권, 증권사, 뭐 이런 캐피탈사, 이런 기관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정리할 건 빨리 정리를 해야, 그래야 뭔가 조금 이제 새로운 이 경기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나리오를 그래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어떤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혹여 증시가 하락했을 때의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2022년도에 이 12개월 동안 증시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숨도 안 쉴 정도로 하락을 한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보고 계시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저점을 계속 내립니다. 단 한 번도 상승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크게 숙이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특히 2022년도에 크게 수익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022년도 하락장의 흐름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원래는 뭐 횡보하는 흐름이라든지 또는 이제 상승장에서는 뭐 2,000개, 3,000개 종목들이 일제히 한꺼번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상승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해봤자 뭐 3%, 4%. 그러니까 여러 개의 종목들이 3%, 4% 올라가는 게 이제 상승장이고, 하락장에서는
이 2,000개, 3,000개 종목들이 아니라 30개 미만의 소수의 종목들이 한 번에 30거래일안에 100% 이상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아이러니한 게, 하락장에는 이 수급들이 전체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한 곳으로 집중이 되는구나. 그러한 특성을 좀 이제 발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뭐 하락장이면 이제 투자를 접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집중을 한다면 하락장만큼 돈 벌기 쉬운 장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수급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슈만 흐름만 잘 타면 그 흐름을 다 챙겨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하락장에 대한 공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그래야 좀 제가 봤을 때 계좌를 좀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0거래일마다 꼭 10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어떤 종목인지 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흐름입니다. 자, 1월 달에는 이제 휴마시스가 30거래일하되 100% 이상 변동성이 나왔었고, 2월 달에는 미래생명자원, 3월 달에는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400% 이상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이시케미칼이고요. 5월 달 현대해버다임, 6월 달 미코바이오메드, 7월 달 에이스토리, 8월 달 대명에너지, 9월 달 한국정보통신, 10월 달 한미글로벌, 11월 달 유신, 12월 달 코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아무리 증시가 하락장이었지만 이렇게 30거래일 안에 100% 이상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았다. 제가 지금 이게 한 종목씩만 뽑았지만 사실 뭐 전체적으로 따지자면 거의 한 30종목에 40종목 정도 됩니다. 아니 더 여유롭게 치면 50종목까지도 이렇게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공통점만 잘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주식시장에 가장 훌륭한 스승이 누구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들 보십니다. 근데 저는 급등주만큼 이 훌륭한 스승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급등주의 공통점만 우리가 잘 데이터화해서 좀 이제 체크를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도 급등주들을 좀 미리미리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급등주를 공유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0거래일 안에 100% 이상 상승한 종목은 결국에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 재료가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슈, 뉴스 이벤트에 공통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보시면 1월 달에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들이 급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휴마시스가 이렇게 상승했는데,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급증을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뉴스에 다 나오겠죠.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에서 계속 확진자 급증을 하니까, 그래서 휴마시스가 이제 다시금 상승했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파묘 수출 제한하는 거, 우크라이나 재건하는 거,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이 발생을 했다는 거, 그리고 넷플릭스 1위 했다는 거, 인플레 방지법, 미국의 인플레 방지법이 통과됐다는 거, 애플페이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 네옴시티 검사를 한다는 거, 그다음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진입했다는 거. 결국에 이 단어들을 보시면 과연 어떤 공통점들을 찾을 수 있을까? 바로 글로벌 이벤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뉴스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뉴스에 다 나올 수 있을 법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질 법한 그런 이벤트와 관련된 우리나라 종목은 변동성이 100% 정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급증하는 거 우리나라 뉴스에만 안 나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도 우리나라 뉴스에만 안 나옵니다. 인도네시아 파묘 수출 제한하는 거 우리나라 뉴스에만 안 나와요. 우크라이나 재건한다는 거 우리나라 뉴스에만 안 나옵니다. 원숭이 두창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거 우리나라 뉴스에만 안 나와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넷플릭스 1위 한 거 넷플릭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뭐 SBS에서 뭐 시청률 70% 달성했다, 30%도 변동성 안 나올 것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뭐 영화관에서 뭐 1,000만 관객 돌파했다, 10%도 안 움직일 거예요. 자, 대명에너지, 자, 인플레 방지법이죠. 자,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인플레 방지법 했으면 별로 안 움직였을 겁니다. 자, 애플페이가 아니라 뭐 무슨 페이라고 할까요? 뭐 현대페이, 뭐 LG페이 이런 거였으면 별로 변동성 안 나왔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가 아니라 저기 뭐 충청도 뭐 세종시 뭐 짓는다, 100% 이상 변동성 안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북한 무인기 서울 진입했는데, 이거 만약에 뭐 북한이 아니라 뭐 다른 뭐 우리나라에서 뭐 제주도에서
무인기 진입했다. 그러면 이제 변동성 안 나옵니다. 자, 결국에 우리나라 외부에서 관련된 그런 뉴스들,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외부와 관련된 그런 뉴스들이 나와야 하락장에도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락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상승장이었으면 이런 재료들이 나오더라도 별로 그렇게 큰 변동성은 안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종목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소수의 종목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돼요. 변동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단기적으로 크게 수익 내기 좋은 게 바로 하락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시장에 하락장이 찾아온다면 가장 집중을 하셔야 될 부분은 뉴스를 꾸준히 그리고 꼼꼼히 공부를 하시면서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재료에 집중을 하셔서 매매하는 그런 전략을 하락장에서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락장이 안 찾아오는 것이겠죠. 네, 저도 하락장이 안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찾아온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하락해도 수익이 나는 방법, 오늘 결론이죠. 글로벌 이벤트에 집중하자, 이 부분을 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운영하는 그런 이제 방에서도 이제 중동 노이즈가 심각해지고 있다, 관련주들은 글로벌 이벤트다. 글로벌 이벤트는 단기간에 변동성이 100%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뉴스가 뜨고 공략을 해도 수익이 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흥구석유를 이제 4월 8일, 4월 7일 날 공략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19,000원까지 끌고 갔습니다. 15,000원에서 19,000원대까지 끌고 가가지고 좀 이제 수익을 좀 이제 발생을 시켜드렸고, 그다음 한국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걸리는 그런 종목들, 자, 한국석유 이런 종목도 찍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크게 단기간에 이렇게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빠져가지고 좀 이제 힘들었지만 결국에 어떤 식으로 매매한 게 중요하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글로벌 이벤트, 자, 이렇게 뉴스를 잘 보고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을 미리 매수를 좀 이제 해놓는다면, 그러면 단기간에도 크고 빠르게 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만약에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글로벌 이벤트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